사각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옹북TV 수요북콘. 네,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 톡톡 수요북콘. 네, 오늘 수요북콘에서는 건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시적 언어로 풀어낸 반하는 건축의 저자 함성우 씨와 함께 합니다. 네, 요즘 건축이 대세인가요? 드라마 남자의 품격에서는 배우 장동건 씨가 건축가로 나오시죠. 그리고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첫사랑을 위해서 집을 설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함성우 씨는 이들 주인공들의 반하는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먼저 책에 대한 이야기, 저자에 대한 궁금증은 잠시 후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쓰는 신혜정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저도 더워서 말이 잘 안 나오고 속이 울렁울렁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그 더위에 또 런던에서 개최 중인 또 올림픽도 있고 해서 사실 평소보다는 조금 적은 분들이 오셔서 좀 걱정은 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맥주 한 잔처럼 시원한 시간으로 함께 보내자는 이야기 하면서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모시기 전에요. 책에 대한 저자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책의 출간을 기념해서 열렸던 강연의 한 부분인데요. 먼저 함께 보시죠. 중세시대까지는 공간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이 중세시대를 비웃으면서 이성의 암시라고 했는데 사실 이성의 광기에 가득 찬 그 모더니즘, 그렇게 해서 모더니즘 건축이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더니즘 건축, 이 사람들이 간과한 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간과했던 거, 너무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들을 끌어들입니다. 사람들한테 이성적으로 호소를 못해요. 그래서 생겨난 게 해체 건축, 당대 건축, 이런 말이 있어요. 당대 건축은 뭐냐면 인간이 디자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더 완강했던 어느 한 시절에도 건축은 신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자본을 위해 봉사해왔고 더 열렬하게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봉사해왔다. 건축이라는 것들은 한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술이나 문화, 이런 것들은 한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근데 건축에서 천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은 사회학적인 조건들, 그리고 물리학적인, 이건 진짜 물리학,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물리학적인 조건들, 재료적인 측면들, 자연과 기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떨어지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건축은 자본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것만큼 대중의 기호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건축의 의사불통의 언어는 그런 사회 상황의 변화와 소비사회와 신기술의 진보에 의해 진화한다. 좋은 건축은 절대 좋은 건축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건축과 좋은 건축가는 항상 그 시대가 만든다는 거예요. 네.
잘 보셨나요? 건축에서는 천재가 나올 수 없다. 또 건축은 시대와 함께한다는 말이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하고 무대로 모실까 합니다. 반하는 건축의 저자 함성우 씨는 시인이자 건축가, 건축평론가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미술비평, 만화비평, 전시와 공연기획,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1990년 문학과 사회를 통해 시단에 데뷔한 이후 시집 56억 7천만 년의 고독, 성 타지마할, 너무 아름다운 병, 키르티무카와 산문집 허무의 기록, 건축의 스트레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지은 집, 철학으로 읽는 옛집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 건축설계사무소 EO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에서 뵀을 때보다 머리가 짧게, 예, 더워서. 네. 그냥 뭐. 정... 제가 1년에 그 3-4번밖에 머리를 안 깎거든요. 그러시군요. 계절에 한 번씩 깎아가지고. 네. 짧게 한 번 깎고, 기르고 또 그렇게. 그러시군요. 더워서 깎으신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무더위에 뭐, 요즘 그 헤이리의 현장이 하나 있어요. 네. 한 10년 전에 했던 건물인데, 증축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증축 설계 감리,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시공 감리를 하고 있죠. 잘 안 가요. 더워서. 더워가지고. 네, 더워서라고. 그래서 지금 시공자가 지 멋대로 막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무더위를 뚫고 선생님 만나러 와주셨는데 오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여기 뭐 다들 각자의 동기로 오셨겠지만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건축 때문에 오셨는지 아니면은 문학 때문에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혹시 건축 전공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도 없구나. 한 분 계시네요. 역시 뭐 건축가로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지난 강연 때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잘 요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필요 이상으로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선생님 책을 56억 7천만 년의 고독으로 먼저 접했고 시인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사실 건축책을 또 내셨다고 해서 사실은 건축가로 대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건축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시 쓰는 건축가, 건축하는 시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생각하고 말고 사실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건축하는 시인, 네. 좀 특별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네. 근데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건축하는 시인도 있지만, 뭐 커피 만드는 시인도 있을 거고, 밥 짓는 시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식당 안으로. 근데 그거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저한테는 별 그렇게 감흥이 없는. 네. 어쨌든 두 개 좀 다른 모습들을 이제 보여서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지 책의 제목부터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반하다라는 말에서 어떤 이중성이 느껴지는데, 제목에 대한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제목에 대해서요? 네.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요. 저 편집부에서 지은 겁니다. 네. 편집부에서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네. 반하는 건축이라고 졌는데, 제가 밀었던 제목은 슈퍼매너리즘의 시대. 슈퍼매너리즘의 시대. 근데 그게 안 팔리는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시를 쓰면서 제 시집이 워낙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나는 대중성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가 먼 놈이다. 네. 그래서 대중적인 것들은 그냥 편집
건축자들한테 맡겨두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반하는 건축 뽑았을 때 네. 이 제기 안 했습니다. 보통 편집자분들의 능력이 제목에서 항상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제목에서는 반하다 또는 이렇게 반대하다 뭐 이런 식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이렇게 이중성이 들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좀 가벼운 건축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딱 펴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예, 다시 좀 놀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상당한 시간과 공간, 시간과 어떤 공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예, 이렇게 의미가 촘촘하게 짜여 있었는데요. 뭐 이 책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내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현대 건축을 통해서 본 문명 비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명 비판론자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친문명론자거든요. 네. 산에 들어가서 사는 거 싫어요. 사실 싫어하는데 친문명론자인데 그래서 이 도시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이 책을 쓴 거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제 특이한 양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대라는 것들이 이제 수입이 됐고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서 굴러먹은지 모르는 이런 뜻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배당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영위할 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추상적인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얘기부터 촌에 잡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 문명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때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거의 쓰신 기간으로 치면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20년 돼요. 20년 이요? 사실은 20년이라고 머리말에다가 쓰려다가 네. 사람들이 욕할 것 같아가지고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그냥 10년, 그냥 아주 긴 시간. 네. 그러니까 10년, 그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친문명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을 좀 더 이렇게 하게 되는 논조를 띠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건축은 순수예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이 책을 이렇게 펴낸 배경과도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간혹 고매한 인격으로 무장하신 네. 의뢰인들이 그러니까 집을 의뢰하러 오는 의뢰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고매한 인격자들이죠.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엄청난 이해가 있으시고 그리고 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설계를 의뢰하러 이제 오면은 제가 묻죠. 어떤 집을 원하시는데요? 라고 물으면은 네.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건축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서 살아야지. 왜 건축가가 지어진 집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난감해집니다. 야,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잘못 알고 책은 무진장 읽은 모양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난감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건축은 네 마음대로 그려봐라, 네 마음대로 작곡을 해봐라가 이게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의 영혼이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모더니즘 건축을 비판하면서 영혼이 없는 컨테이너다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아주 난 적절한 비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 없는 컨테이너에 영혼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의 영혼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의 영혼이 자기가 빠져 있는 껍데기만 가지고 산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건축이라는 건 항상 아까도 잠깐 저 화면에 나왔지만 조건들에 의해 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사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 만약에 식구들이 6식구라 그러면 그 6식구 각자의 개성들, 그리고 집 바깥을 벗어나면은 동네 이웃들,
또 그거를 벗어나면은 우리가 마을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그거를 벗어나면은 거기 그 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이라든가 뭐 앞에 흐르고 있는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집이라는 거는 조각이죠, 그냥 조각. 예. 근데 그 조각 속에서 사람은 못 살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런 집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정말 진정한 예술이 되려면은 순수 예술의 표딱지를 뜯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술의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르가 오히려 그래서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떠오르는데 그 파주 출판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가들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저명하신 건축가분들이 이렇게 설계를 하고 다 이렇게 지은 도시인데 그 건축에 대한 말들도 좀 분분하잖아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쓰레기죠, 거의 다. 네, 쓰레기입니다. 그 파주 출판도시나 헤이리, 저도 헤이리에 5채를 줬는데요. 네. 저도 그 쓰레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모더니즘의 선풍이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되잖아요. 건축에서 모더니즘의 선풍이 계속되는데 서유럽에서는 이게 미국은 반성 안 합니다. 미국은 그 시스템 자체가 미국의 자본주의라든가 미국의 뭐 모든 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을 가장 적합하게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걔네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반성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이 모더니즘을 반성하게 되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유럽에서 모더니즘이라는 게 탄생은 됐지만 기초는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근데 서유럽에서는 이제 한 200년 가까이 모더니즘을 실험하면서 이제 모더니즘 이거 안 되겠다. 사실 이게 말이 자꾸 새 나가는데 네. 노출 콘크리트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주택을 만약에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요. 그 노출 콘크리트 그런 집들. 니네 집이나 그렇게 져라 그러죠, 건축가들한테. 근데 건축가들은 이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노출 콘크리트라는 이 재료가 주는 매력이 어마어마해요, 건축가들한테는. 네. 일단은 치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노출 콘크리트는. 이렇게 미장을 한다거나 그 위에다가 다시 벽돌을 싼다거나 하지 않고 거푸집을 딱 뜯어내면은 그 상태 그대로가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순수한 영혼을 상징하고 노출 콘크리트라는 거는 네. 굉장히 순수한 영혼을 상징하고 거기다가 덧붙이지 않는 어떤 장식 없는 아주 결백성, 결벽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건축가들로서는 굉장히 매혹적이지만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거야. 그렇죠. 결벽증이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그 서유럽에서는 이게 퇴조한 지가 한 20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뜻하지 않게 전혀 관계없는 조선에서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이게. 뭐 헤일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파주 출판문화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삶하고는 아무런 맥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건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요. 부도덕하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미 져놨으니까 네. 만약에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건 치워도 못 나요.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되고 저것들의 그 순수함, 결벽증을 네. 이렇게 거기서 떡볶이도 팔고 네. 떡볶이도 팔고 포장마차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뭐 좌판 파주에 있는 그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약초 팔고 뭐 채소 팔고 하잖아요. 그런 할머니도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것들을 오염시켜야 됩니다. 오염. 그래야 거기에서 삶의 냄새가 묻어나죠. 말씀 듣고 보니까 왠지 삭막하다는 느낌이 항상 들곤 했는데 예, 그런 것들로 채워지면 역시 공간 건축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조선의 그 건축이 서구에서 들어온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책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상징적인 예를 들자면 뭐
조선총독부 철거라든지 뭐 우리 아파트 개발 때문에 도시 개발이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예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이런 이야기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총독부하고 그 서울시청사를 한번 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네. 저는 조선총독부를 그 철거하는 데는 굉장히 열렬하게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청사를 철거하는 데는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청사는 남아있죠. 남아있고 이제 뒤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새로운 시청사가 생겼는데, 네.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건축은 순수예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에는 반드시 콕 집어서 어떤 정치인의 의도가 들어가요. 정치인의 의도. 그렇죠. 그 당시 그 건물이 지어질 때 누가 집권을 했느냐. 이 지배 세력 혹은 집권자의 이데올로기가 건물에 투사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미란다라 그러는데요. 정치적 미란다. 이 미란다라 그러는데 조선 총독부 건물은 그런 의미에서 어마어마한 미란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자기네 그 남이 궁궐을 부수고 거기다가 그 총독부를 짓는 거는 이건 사실 그 정말 몰상식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행하면서 충분한 정치적 그 어떤 미란다를 심어놨던 건물이라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세종문화회관의 그 열주들 한옥의 첨화선을 본딴 이런 것들은 사실 한옥의 첨화선을 본딴 게 아니라 국가사회주의 양식이에요. 국가사회주의 양식에. 그 어떤 위압감이 있죠. 수직기둥이 쫙 쓰고 하는 위압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선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정치적 미란다가 있고 이 미란다는 그 미란다를 발휘하고 있는 실체가 없어져야지만 우리 심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해방을 준다고 본 거죠. 근데 그 서울시청사는 그보다는 좀 덜하죠, 거기에는. 그리고 서울시청사는 우리가 늘 드나들던 데고 거기에 뭐 서리도 뛰러가고 이렇게 드나들던 데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돼서 그리고 그 보존할 가치는 없어요, 사실. 그게 서울시청사가 보존할 가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대 건축의 역사가 너무 짧으니까 여러모로 보존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저도 그냥 그런 아쉬움은 들더라고요. 우리 근대 건축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빨리 전환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는 아쉬웠는데요. 방금도 우리 건축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그 서양의 건축과 동양의 건축을 비교하는 부분도 좀 흥미로웠는데 저는 그때 강연에서 그 창문의 크기를 대하는 태도만으로도 좀 동서양 건축의 차이를 표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말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원래 아주 그러니까 인간이 동굴에서 벗어나와 가지고 처음 짓기 시작한 게 이제 움막집이잖아요.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워가지고 거기다 짐승해가지고 이렇게 덮는 거죠. 네. 짐승해가지고 덮는데 이제 그 뼈대 나무로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를 주라고 합니다. 주 우주할 때 주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짐승 가죽을 덮는 것 이것을 공간이라 그래요. 그걸 덮는 것. 그러니까 시간의 뼈대 위에 공간을 덮는 것 이것이 집이고 이것이 우주라는 거죠. 그것이 우주.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축소된 우주다라는 이만한 우주를 이렇게 축소시켜 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얼개를 가장 잘 짜여져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 잘 보여주는 게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큰 거를 조그맣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서양 건축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서양 건축은 한켠으로는 그 구조를 버리죠. 그 구조를 버리고 조족식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구조를 만들고 동아시아의 건축은 그 구조를 시간과 공간의 짜임새를 그대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 건축에서는 여러분들 그 백설공주 이런 거 보면 성이 이렇게 막 있고
세로로 이렇게 길게 창이 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창이 넓어지면 집이 부서져요. 이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걔네들은 창을 넓게 내면은 벽 자체가 구조기 때문에 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동아시아의 건축은 벽 자체는 아무 그 힘을 안 받아요. 커튼입니다. 커튼. 동아시아의 벽은 그냥 커튼이에요. 이렇게 없어버려도 집이 그대로 서 있죠. 나무 기둥하고 석가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창이 한없이 넓어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창이 하나도 없는 정자. 뼈대만 서 있죠. 그 뼈대하고 지붕. 그런 그 건축물도 이게 발견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그렇고 좀 더 그 어떤 미학적 측면에서는 서양 건축은 집이라는 것을 하나의 오브제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도 지금 다 서구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집을 오브제로 보고 있죠. 집을. 와, 그 집이 이쁘다. 그런데 뭐 동아시아 건축하면 일본 건축, 중국 건축, 한국 건축 다양하니까 그냥 한국 건축, 조선 건축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조선 건축에서는 집을 오브제로 보지 않아요. 집은 그 판단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 인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조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이, 그래서 조선 건축은 양식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주심포 양식이니 무슨 양식이니 뭐 고려시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고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느냐. 이게 풍수지리죠. 네. 풍수지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자리하고 있느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서양 건축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양 건축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가 있기 때문에 네. 르네상스 양식이니 무슨 뭐 바로크 로코코 양식이니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인데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네. 아파트 불패 시절에 네. 지금은 아니죠. 아파트 불패가. 그 아파트 불패 시절에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아파트를 좋아하나 그랬더니 첫째 돈이 된다 그거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만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아무리 돈이 된다 그래도 저런 그때 그 당시에 1000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아파트 1000채. 천체요? 예. 그런 사람들이 한 몇백 명 됐습니다. 아파트 1000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좀 미친 사람들이죠. 근데 네. 어쨌든 그거 말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를 그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한옥의 구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서양식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복도식으로 돼 있습니다. 네. 복도식으로. 복도를 통해 가지고 복도를 통해서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거실 중심형이에요. 거실에서 모든 방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 거실을 한옥의 조선집의 마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랑채, 건너방, 안방 이렇게 다 돼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저는 비록 아파트가 지금 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 아파트라는 형식을 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좀 우리 삶의 특성에 맞게 계속 그 그러니까 변화를 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서양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식탁에서 밥 먹다가도 왜 손님 오면 거실로 오시라고 예 바로 응접시 이렇게 밥도 거기서 먹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아까 선생님이 이 책의 제목을 슈퍼매너리즘의 시대로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선생님 만드신 말인가요? 아니면? 그게 20년 전 일이라서요. 사실 제가 어디서 이게 제가 만든 말인지 아니면 어디 있는 말인지 사실 지금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 포스트 클래시시즘 원래 이렇게 네. 얘기되거든요. 포스트 네. 클래시시즘.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저 위에다가 갑자기 그 우리나라 그 공포, 그 처마에 있는 공포들을 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역사적인 그 양식들을 마구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거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중에서도 포스트 모던 클래시시즘이라고 그럽니다. 네. 여기 보면
저는 아마 그 말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니까 역사를 그거는 완전히 그 역사적 의미가 없이 네. 역사를 갖다가 그냥 오브제처럼 차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양식을 다 쓸 수 있는 부담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그래서 슈퍼 매너리즘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럼 그 매너리즘이라는 뜻이 우리가 이렇게 늘상 알고 있는 그 뜻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너가 좋다 없다 이게 아니라요. 그 매너 이게 스페링이 똑같습니다. 스페링 네. 똑같고 의미 똑같고 그런데 그 매너라는 건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형태, 양식 이런 것. 아, 그렇군요. 지금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좀 몰라서, 네. 지금 요새 무척 더운데요. 지금 요새 지으신 건축 중에선 선생님 살고 계신 집 소소재 있잖아요. 거긴 좀 시원하게 설계가 됐을지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아, 거기는 뭐 여름엔 짱이에요. 여름에는 뭐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피난 가야 돼요. 추워요? 예, 엄청 추워요. 저희 집사람은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제가 그 집에다가 이제 사실 건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이 돈 가지고 남이 손으로 짓는 거예요. 자기가 안 져요. 시공자가 다 칩니다. 네. 그리고 그 돈도 건축주가 다 내고. 그래서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남의 집 가지고 왜 실험하냐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집을 질 때는 제 집에다가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재료도 좀 써보고 뭐 이런 걸 다 해봤어요. 그 결과 겨울에는 난방비가 우리 3층만 지금 쓰고 있는데 난방비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와요. 네? 그리고도 추워요. 그리고도. 그러니까 완전 실패한 거죠. 전 우주선에서 쓰는 무슨 나사에서 쓰는 단열재라고 있대요. 5mm짜리 알루미늄 단열재. 네. 그게 업자들이 막 꼬시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이거 단열이 잘 된다. 우주선에 썼던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러고 한번 써보자. 근데 보통 스티로폴이 한 100mm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100mm 정도 되는데 이게 5mm로 줄으니까 네. 공간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건 왔다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썼는데 전혀 단열 성능 없어요. 그래서 엄청 춥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름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당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재밌자고 이런 질문 드렸는데요. 사실은 책을 읽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들을 좀 이렇게 많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텐데, 청계천이나 동대문 운동장이나 4대강 같은 이런 일련의 흐름들로 볼 때, 우리가 이제 지금 당대 건축, 그리고 그 향후의 전망,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2년 네. 조선의 상황을, 그러니까 남한의 상황을 쇠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의 그 가문사지 탑 같은 거 보면은 비례가 엄청나잖아요. 완벽한 비례를 형성하고 고려시대 때의 부석사 무량수정 같은 건 거의 완벽 자체입니다. 완벽 자체인데 이 통일신라가 쓰러지면서 그 말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비례 꽝이에요. 무슨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비례가 안 맞고 생기다 말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쇠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삽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삽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든다고 나서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어떤 이런 것들은 난 되게 좋아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건 신의 선물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인간이 어찌할 수도 어떤 짓을 하더라도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선물인 거죠. 이 고귀한 선물로 장난을 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고귀한 선물로 장난을 치는 인간들이 있죠. 유대인들, 이자,
자기가 땀 흘려 벌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시간만 지나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다 은행이자 내시잖아요. 부도덕한 겁니다. 그거 은행이자 내지 말아야 돼요. 은행이자 다 거부해야 되는데 그 은행이자가 시간에 따라서 착각착각 붙는 거죠. 이거는 신이 준 선물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서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탄압을 받았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그러지만 그거는 전 유럽의 공동 소행이라고 저는 봐요. 전 유럽인들의 프로이드 말고 누구야? 잃어버린 길을 프루스트. 네. 프루스트 거기에 봐도 엄청난 유대인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유럽의 그 범죄고 마찬가지로 저는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땅을 생각합니다. 땅도 역시 나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바다를 메워가지고 뭘 하더라도 그건 땅이에요. 그건 땅이고 땅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지가를 매긴다라는 행위는 굉장히 불경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불경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의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옛날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 함부로 마당에 버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는 그 미생물들, 땅강아지라든가 지렁이 이런 것들 데워 죽는다고 그거 하는 못했죠. 그리고 수채구멍에다가 이렇게 구정물을 버릴 때도 체에다가 몇 번이나 걸러가지고 그 물을 흘려보냈어요. 네. 거기에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수채구멍 속에는 아귀라는 놈이 산다. 걔는 입은 이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보다 더 작다.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픈데 밥풀떼기라도 들어가면 반가워서 꿀꺽 삼키는데 그게 목에 걸려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고생하지 않게 우리가 이거를 잘 걸려가지고 내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돼지, 가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런 아귀라는 동물을 통해 가지고 땅이라는 거를 형성화시킬 줄 알았다라는 거죠. 이런 전통적인 관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땅을 가지고 거기다가 강을 파대고 땅에다가 함부로 거기다가 부동산 차익을 노리고 이런 짓은 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건물값은 있어야죠. 건물값. 그건 인간이 행해하는 거니까. 네. 근데 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지금은 쇠락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좋은 건축가는 시대가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좋은 건축가가 나올 수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좋은 건축가가 나올 수 있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우스갯소리를 또 하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천국하고 지옥하고 이렇게 우리도 이제 잘 지내보자. 반목하지 말고 그래서 다리를 놓기로 했대요. 천국과 지옥에서. 네. 그래가지고 반을 딱 갈라가지고 여기까지는 지옥에서, 여기까지는 천국에서 이렇게 놓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총 관리자가 되고 염라대왕이 지옥에서는 염라대왕이. 그래서 이제 놓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제 막 설계도를 막 그리려 그러는데 지옥에서는 벌써 다 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리는가 하고 딱 갔더니 정말 다리가 다 나져 있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거기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났냐 다리를.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토목가와 건축가가 다 우리한테 와 있거든. 그러니까 토목가와 건축가는 신의 선물인 땅을 가지고 함부로 파고 형태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라서요. 네. 좋은 건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축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말로 최고의 건축인 거예요. 그렇다고 텅 빈 대지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건축이든 좀 근접할 수 있는 좋은 건축에 근접하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을수록 그 반하는 건축에 무슨 내용이 들었을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직접 책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책의 그 마지막을 건축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상의 시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건축가가 구성한 배치미인가요? 사실 그거는 순전히 그 우연이었고요. 네. 그 글은 제가 그 문예지에다가 이렇게 기고했던 네. 글이에요. 그래서 문예지에다가 뭔가 건축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마무리를 좀 그 시인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했는데 우연히 그게 어떻게 배치하다 보니까 책의 맨 마지막으로 갔더라고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네, 좋았어요. 전 일부러 그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네, 지금까지 시 쓰는 건축가 함성호 시인의 반하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제부터는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시인 신보선 씨 자리해 주셨는데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두 분의 시인을 한 자리에서 모시게 되어서 네,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보 선생님 작년에 시집 출간한 이후로 독자분들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요새 근황이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굉장히 바쁘게 네, 그래서 시도 못 쓰고 네. 좀 황폐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이렇게 자리가 좋네요. 아, 예. 이렇게 황폐해 보이게 산다고 하시면 정말 황폐해 보이면 안 되는데 정말 황폐해 보이시네요. 네. 이렇게 오늘 초대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함생? 오늘 신보선 씨를 이 자리에 초대하시게 된. 사실 이런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껄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굴까 그 생각하다가 네. 역시 제일 만만한 사람은 심시인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지난번에 사실 여기 이응준 작가 행사할 때 우리 함성호 선생님이 게스트 초대 손님으로 한번 와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또 꼬리를 물고 와주시는데요. 먼저 그럼 두 분 어떻게 이렇게 만만하신 분이 되셨나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21세기 전망이라는 네. 동인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났죠. 근데 제가 그때 갓 등단해서 그 21세기 전망이라는 당시에는 굉장히 그 동인이라고 하는 그 시인들의 어떤 공동체? 네. 예. 그런데 굉장히 전위적이고 네. 또 패기 있는 네. 그런 시인 선배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함성호 선배를 만났고 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먼저 들어갔고 조금 있다가 이제 김소연 시인이 네. 들어오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두 분이 부부가 되기 전이었죠. 네. 근데 김소연 선배는 제 초등학교 선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첫 모임에 동인 모임에 갔다 와서 뭐 그때 당시에 유하 선배, 한민복 선배, 함송호 선배, 박용화 선배 등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시인들이 젊은 시인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 갔다 와가지고 김소연 선배한테 거기 함송호라는 시인이 있는데 정말 잘생겼다라고 아. 얘기를 말씀 했어요. 들으셨군요. 근데 나중에 김소연 선배가 보고 네. 너는 좀 눈이 이상한 것 같아. 하여튼 첫 모임에 나가서 네. 함성호 선배가 제일 저한테는 이렇게 아 멋있다 뭐 이런 네. 시인이었어요. 예. 네, 멋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요?
그럼 21세기를 전망하다가 이제 21세기로 넘어왔는데 지금도 동인 활동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 근데 그게 일종의 암묵적인 동인들 간의 네. 어떤 약속 같은 건데, 지금은 자주 못 모여요. 왜냐면 그때는 다 백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주 모였던 이유가 백수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모이면 이제 시 얘기, 문학 얘기 많이 하고, 서로의 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정말, 밤새 얘기하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각자의 생활이 있고, 직업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시집을 내거나, 네. 발표를 할 때는 반드시 21세기 전망 동인으로 활동 중이라고 쓰죠. 아, 그렇게 기록을 해나가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네. 그게 활동인 것 같아요. 네. 이상한 동인이고 계속 영원히 활동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유령 동인들이 많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 반하는 건축 책 출간 기념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책 보고 오셨어요?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다 보지 못했어요. 네. 다 보지 못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함성원 선배가 건축 비평 글을 발표하는 지면이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지면이거든요. 이제 네. 건축 잡지라든지. 그래서 건축 비평문을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읽게 됐는데, 제가 사회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사회학도 일종의 사회적 건축이라고 할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제도, 네. 사회 관계, 사회 구조의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공부하는 학문인데, 사회학과 굉장히 통하는 부분이 많았구나. 네. 건축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 관계가 공간과 공간, 인간과 공간, 의 관계, 도시 속의 인간이라는 그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분석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읽혔고, 네. 그 부분에서 많이 자극이 됐고, 굉장히 재밌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신보선 소소제로 초대한 적 있으세요? 많죠. 네. 와서 뭐 밥도 먹고 네. 뭐 술은 잘 안 마시니까 커피도 마시고. 항상 커피를 타주시고, 네. 차를 타주시고. 아, 제가 핸드드립의 달인이에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핸드드립 시연을 할 걸 그랬나. 그럼 어떠세요? 집 좋으시죠? 근데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뭔가 이렇게 보수 중이고, 뭔가 손을 보고 있고, 뭐, 항상 이렇게 뭔가 계속 작업 중인, 네. 그런 상태여서, 네. 언제 완성되지? 근데 이미 완성됐대요. 근데 계속. 그럼, 심지어는 이제 거기 맨 그 옥탑방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로 초대를 받은 거죠. 네. 거기가 이제, 방으로서는 이제 김소연 선배 작업실이기도 하고,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그게 김소연 누나를 위해서 만든 공간이잖아요. 공간. 근데 거기를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올라갔는데. 그럼 어떻게 올라? 그래서 나무 사다리로 올라갔어. 여기 어떻게 올라가는데 나무 사다리로. 아직 그 계단이 완성되지 않아서. 네. 예. 근데 이제 막상 올라갔을 때는 그 공간이 참 좋더라고요. 거기로 보이는 창밖의 풍경이라든지. 예. 일산에서 그런 풍경을 보지 못했는데. 네.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 공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고, 그래서 자주 갔고, 가면 또 항상 이야기하고 네. 수다 떨고.
자기도 그럼 하고. 만약에 나중에 집을 짓게 된다면 우리 함성우 건축가에게 의뢰를 하시겠어요? 집은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뭘 부탁드릴까. 근데 저는 장독대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장독대요? 네. 그래서 장독대를 좀 의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그게 내 장기야. 포스트 모던한 네. 장독대. 장독대를요? 네. 네. 그런 거 좀 네, 상상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시집을, 신보선 씨는 1994년에 등단하시고 거의 14년 만에 첫 시집 내셨잖아요. 함성우 쌤도 2001년에 시집 너무 아름다운 벽 내시고 10년 만에 키르티무카 내셨는데, 이렇게 오랜 공백 기간을 두고 이렇게 시집을 발표했을 때 그때는 뭐 어떤 느낌일까요? 뭐 지나온 시절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뭐 그런 느낌이 들까요? 좀 그게 궁금했어요, 두 분께. 저는 항상 시집 낼 때 네.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다 자빠지면 큰일이다.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시집 낼 때 내가 이번이 마지막 시집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시집을 낼 때도 난 이제 이걸로 거의 완성을 했으니까 이걸로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가 자꾸 써지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뭔가가 완성이 안 되고 계속 집고치기처럼 계속 뭔가를 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근데 근데 마침 그 무렵에 제가 이제 그 건축 사무실을 독립을 했거든요. 네. 그 이혼을 처음 설립을 했었던 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건축주를 만나게 되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인간의 욕망이랑, 사실 여러분들 집을 짓게 되면은 아무리 고매한 인격자라도 자기의 욕망이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욕망의 얼굴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얼굴이 어떤 건가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욕망의 얼굴이라고 해서 그걸 다 거부하면 안 되고 이 욕망의 얼굴들 중에서 내 얼굴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 내 얼굴인가를 골라낼 수 있어야 그때부터 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못하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걸 하면 깨달은 놈이더라고요.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걸 하고 자기 얼굴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가장 근접한 자기 얼굴을 찾아야 돼요. 순수한 욕망을. 그러니까 왜 락강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들은 전부 다 뭐 남이 어떻게 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뭐를 조장을 해가지고 뭐 그래서 생긴 욕망들이지 순수하게 나의 욕망이라는 걸 발견해낸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근데 그런 욕망의 얼굴들을 일을 하면서 계속 보니까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불러일으켜졌고 내가 계속 해답을 찾아 나갔어요. 그게 1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걸린 다음에 그 생각들을 총 정리를 해가지고 시집으로 낸 게 사실 네 번째 시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키르티무카라는 게 영광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어인데 이게 영광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무수한 정말 자기 얼굴도 아니고 아닌 것도 좋고 자기 얼굴도 좋고 그 모든 얼굴들이 다 영광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또 마지막 이번이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그런데 시가 또 자꾸 쓰여지더라고요. 네. 또 다음 시집을 기대해야 되겠네요. 우리 심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성호 형처럼 이렇게 뭔가를 계속 파고들고 네. 집요하게 그런 과정이 오래 걸려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놨었어요, 시를. 네. 시 안 써. 못 써. 뭐 이러고 놨었는데 그럼에도 그게 놔지진 않더라고요. 네. 간혹 썼어요. 간혹.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첫 시집이 나오게 된 계기 중에
그 성호영의 그 역할이 되게 컸는데, 왜냐하면 네. 저는 시인 친구들이 없어요. 친구들 중에.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만나는 시인 친구들이 이제 성호영, 소연이 누나 이렇게 두 부부였는데, 네. 만나면 꼭 물어봐요. 요새 시 쓰냐? 그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듣고 시를 쓰는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를 아예 놓지 않는 그 어떤 그 뭐랄까 않게 하는 목소리? 네. 사람? 이 성호영? 네. 소연이 누나였죠. 그래서 14년이 걸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14년 동안 아예 안 쓰고 시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게 한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네. 맞으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 온 거를 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괜찮다 그런 적도 있고, 네. 이건 뭐 좀 그렇다 하고 이런 적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시집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 첫 시집이. 슬픔이 없는 시집. 근데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전 이상하게 고질적인 게 뭐냐면, 네. 그 한유주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제가 그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네. 있다가, 어느 날 딱 소설을 봤는데 안 좋은 거예요. 소설집이 네.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한유주한테, 야, 이 소설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써가지고 되겠냐. 근데 바로 그날, 그래서 2차로 술자리를 옮겼는데, 그날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나쁘다는 소설로. 그리고 또 김태용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네. 김태용이라는 소설가가 또 소설을 했는데, 야, 너 소설 그렇게 써가지고 안 된다. 넌 타락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김태용이라는 소설가가 술 엄청 마시더라고요, 그날. 네. 그 다음날 그 상 받았잖아요. 하여간 제가 저한테 욕먹으면 상을 받는다라는 문단의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도 좋은 평을 못 받았는데 대박이 나셨군요. 그 신보선 씨 시집은 되게 좋았어요. 아, 네. 상 못 받았나? 네, 반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나온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들 같이, 아까 전위적인 시인들을 만나셨다, 동인에서 하셨는데, 두 분 같이 뭔가 이색 전시 기획한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분이 같이 했던 이색 전시가 어떤 거였죠? 그게 이제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네. 무슨 좀 희한한 전시를 좀 해달라, 기획을. 그래서 제가 어디와 무엇에, 어디와 무엇이라는 그 전시를 했는데, 그게 건축가하고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하고 하나씩 이렇게 2인 1조가 돼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거기 기획자로서 당연히 빠져 있었죠. 근데 그 중에 건축가가 한 명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건축가하고 신보선 시인하고 파트너였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신보선 시인하고 작업을 했죠. 그 작업을 했는데 그때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그 시집으로 우리가 책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장소로 두고 네. 읽는 행위를 거기다가 장소에다가 일치시키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시집을 하나씩 이렇게 글자를 오려가지고 네. 그걸 느려서 거기서 공간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시가 그렇게 공간으로 배치되니까 어떠셨어요? 오히려 원래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일종의 책 속에서 길을 찾았다고 할까? 어떤 미로를 끄집어낸 입체화시킨 건데 사실은 원래 시를 읽는 게 이렇게 공간적이고 네. 입체적이지 않았던가. 그래서 사실은 조형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모양이 나오긴 했지만 시집이라는 2차원에서 3차원의 미로가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읽는 거지 시라는 게 사실은 사람은 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시 속에서 길을 찾고 길을 잃기도 하고 그게 시 읽는 재미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지난 건데 되게 궁금해지네요. 어떤 건지. 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에 혹시 낭독 한 부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마지막으로 어떤 신보선 시인이 그동안 바라본 함성호, 인간 함성호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되게 이렇게 성호 형 보면은 네. 불쌍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성호 형이라서가 아니라 설문조사 중에 네. 예술가 중에 가장 일찍 죽는 예술가 1등이 건축가예요. 왜 그러냐 하면 1등이 건축가고 2등이 시인이에요. 1, 2등. 건축가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술을 한 축으로 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조건들에 결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분열인 거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클라이언트의 요구, 시공자와의 갈등, 이런 어떤 분열과 갈등과 모순 속에서 영혼이 소진되겠죠. 그래서 일찍 죽어요. 시인은 그냥 혼자서 미쳐서 일찍 죽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혼자서 분열해요. 혼자서 갈등하고. 네. 하여튼 그런 어쩔 수 없이 분열하고 모순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찍 죽는 1등, 2등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불쌍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 프루스트 얘기가 나와서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발터 베냐민이 프루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프루스트의 눈동자 안에는 행복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다. 근데 하지만 그의 눈빛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호 형은 반대인 것 같아요. 성호 형은 행복을 동경하지 않아요. 행복 얘기하면 어차피 그러니까 이 책에도 보면 끊임없이 이제 비판하고 굉장히 묵시론적인, 문명 비판적인, 그리고 별로 구원의 여지도 없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인간이 혹은 사회가 좋게 될 거다 라는 일말의 그 어떤 메시지도 없어요. 그리고 가끔 하는데 되게 공허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비판이 훨씬 설득력이 있거든요.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호 형의 눈동자 안에는 행복에 대한 동경이 없어요. 근데 눈빛은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프루스트와 반대로. 그래서 참 부러워요, 어쩔 때. 별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행복에 대해서 별로 얘기도 안 하고, 말하는 건 맨날 망할 거다, 인류는 끝이다, 구원은 없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예요. 불쌍하고 또 행복해서 부럽고 그런 존재예요. 저한테. 굉장히 시적이죠. 네, 한편의 시를 듣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우선 한번 책의 한 구절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음악 준비됐나요? 건축의 미니멀리즘이라는 그 에세이에서 제가 읽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꽉 차 있는 것과 틈이 서로 교차한다. 관입한다. 흘레붙는다. 서로가 서로의 속에서 뭉개고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자기의 특성을 유지한 채 전체 속에 개별화되어 섞여 있다. 조화다. 얼얼이 둥기둥기. 그러니까 이 대기는 진공으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은 공기 분자들로 꽉 채워져 있다. 공기 분자와 분자 사이에 진공이 존재한다.
진공과 진공 사이에 또 그 공기 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상은 공기 분자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진공으로 채워져 있는가? 색인가? 공인가? 색즉 시공, 얼시고. 이건 너무 멀리 넘어왔구나. 코끼리 다리 만지며 무너진 성수대교 찾는 꼴 아닌가. 지레 겁먹고 상상하기, 지레 흥분해 텍스트를 넘어서 버리기. 그렇다면 공간은 진공일까? 아니면 공간은 대기를 말함일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축의 진료로서의 공간은 과연 무엇일까? 고맙습니다. 슬픔이 없는 15초 동안 56억 7천만 년의 고독을 함께 나눈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한 말씀 들려주세요. 계획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은 황폐한 삶에서 벗어나는 게 네. 계획이고요. 별 계획 없습니다. 네. 좋은 책으로 좋은 시로 다시 독자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신보선 시인까지 만나 뵀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반하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시인 함성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풀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은 시인에 대한 팬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보선 시인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첫 시집 56억 7천만 년의 고독인데요. 선생님이 항상 건축을 하시니까 건축과 시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에 대한 평도 건축학적 상상력으로 문명 세계를 비판했다. 이런 평을 앞서 받았는데 이 시들은 어떻게 출연하게 되었나요? 56억 7천만 년. 네, 이 시집에 묶었던 그 시를 쓰셨던 그 시기 동안. 사실 그건 저는 그게 무슨 건축학적 상상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건축 비평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순전히 평론가들의 오해인 것 같아요. 오해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렇게 문학을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네. 소위 공돌이라 그러잖아요. 공돌이. 그 은교라는 영화 보니까 그 공돌이 타령이 엄청 나오던데 제가 그 공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시를 쓰지도 않았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시를 어떻게 하다 쓰게 됐어요. 복잡한 이유로 쓰게 됐는데 신보선 시인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도 주변에 시를 쓰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네.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학뿐만이 아니라 다 공돌이들 투성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를 어떻게 하든지 등단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쓰는데 청탁이 오잖아요. 시를 쓰는데 이게 연을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죽 썼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첫 시집에 산문시가 많은 이유가 연을 못 나눠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눠야 되는 거지? 이런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산문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호흡이라는 것도 좀 걸리고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읽다가 보니까 거기서 좀 걸리고 여기서 좀 끊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연출법이 생긴 거지. 네. 왜 그거를 이렇게 하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요. 그냥 네. 연출이다.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슨 건축학적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제 첫 시집을 낼 즈음엔 그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도 시집 한 권이 탄생할 수가 있군요. 아까 프로필 소개해드렸지만 미술 비평, 만화 비평
활동도 하고 계신데 이게 평소에 명함에 있는 그 오지래퍼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그거랑 상관 있나요? 예, 그 오지래퍼라는 말은 이제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가지고 네. 직업이 뭐냐 그때 주섬주섬 이렇게 섬기면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한테 딱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직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직업이 오지래퍼입니다. 네. 래퍼. 이거 좀 멋있잖아요. 오지래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오지랖 넓다 그러잖아요. 왜? 네. 저 사람 오지랖이 엄청 넓어.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뭐 닥치는 대로 다 한다. 사실은 닥치는 대로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다 한다거든요.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거는 제가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 예스맨이거든요. 네. 누가 이렇게 시키면은 거절을 못 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만화 비평도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예, 만화 비평도 처음엔 즐겁게 봤는데 네. 저희 집사람하고 저랑 그다음 몇몇 그 성기환 뭐 김동식 이런 사람들이랑 네. 교보문고 웹진을 만들었었어요. 펜슬이라고. 전설적인 웹진인데 네. 그냥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저보고 그 김소연 시인이 만화 연재를 하래요. 그냥 전 싫다 그랬죠. 내가 왜 그거를 쓰고 앉아 있냐 그랬더니 그걸 해가지고 생활비를 벌어야 된대요. 그래서 쓰게 됐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만화당 인생이라는 비평서도 출연하게 되었군요. 예. 근데 네. 그게 골치 아픈 게 그게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만화 비평 청탁이 쇄도하고 방송 뭐 이런 데서 그래서 그거를 뭣도 모르고 또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만화 보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네. 지금도 만화를 계속 보는데 그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네. 만화에 관계된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보는 것밖에. 어떤 만화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강추 만화. 일본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근대 그러니까 막부 그러니까 뭐죠? 네. 그 메이지 유신. 네. 네, 그 무렵의 그 얘기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군요. 방금 이제 김소연 시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뭐 시인 부부라는 점이 사실 부럽기도 하면서 그림이 좀 안 그려지기도 하면서 굉장한 실험 정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시인과 시인이 사는 풍경은 어떤지 궁금해요. 글쎄요, 저도 그게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인 부부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래 사시는. 예. 그러니까 서로 시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적과의 동침이죠. 예, 적과의 동침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시에 대한 안목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를 이렇게 보는 네. 일반적인 안목 같은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 김소연 씨가 항상 시를 쓰고 이렇게 저한테 읽어보라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읽죠. 이렇게 읽으면은 어때? 라고 딱 물으면은 좋네. 그러면 욕 시큼 먹습니다. 어떻게 좋은지를 얘기를 해라. 논리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제가 김소연 씨한테 그 훈련 아닌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읽으면 긴장해서 읽습니다. 긴장해가지고 요런 건 좋네. 요런 건 왜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시를 보는 안목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집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네. 김소연 씨한테도 누구한테도.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좋고 네. 나쁜 거는 이렇게 해서 나쁘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시인하고 살면서 네. 얻어진 거고 시인하고 안 살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귀찮게 그런 걸 뭐하러 하겠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네. 종용을 하니까 그런 것도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한 시인의 시를 두고 서로 의견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밥 먹다 숟가락이 날아간 적은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심각하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가 밥 숟가락을 주스러 갔다 왔죠. 그랬군요.
그 2008년에 김소연 시인 마음사전을 출간했고 2011년에 선생님이 당신을 위해 지은 집 이렇게 출간했는데 왠지 공개적으로 서로에게 보낸 이렇게 그런 공개 편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니에요. 마음사전에 선생님 얘기 많이 나오던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마음사전에도 그 써져 있듯이 네. 그 김소연 씨 그 마음사전 써듯이 제가 이렇게 외롭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인들이 사실은 좀 외롭고 막 이래 아까 그 혼자 발광한다 그러잖아요 시인들이. 그런데 외롭다라는 말이 뭔지 잘 그 아직까지 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건 그냥 심심하다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너 어떻게 시인이 외롭다라는 말을 심심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야 진짜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놈 나와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걔를 오픈카에다가 태우고 서울 시내를 한 바퀴 쫙 도는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열렬하게 박수로 환영하면 걔 안 외로울걸? 분명히 그런 실험을 해보면 안 외로울 거야. 걔는 그냥 심심한 거야.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 잘 안 알아주고 몰라보고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뭐 장난 하다못해 프라모델이라도 만들면 좀 좋아요? 근데 시인들은 또 그런 것도 안 해요. 뭐 프라모델 네. 만들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취미가 별로 없죠. 취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시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래도 상처는 엄청 잘 받아요, 네. 또. 그래서 저는 그 노가다 하다가 이 문단에 처음 딱 나왔는데, 야, 이것들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부 이렇게 상처받은 짐승들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스산하게 있는 거예요. 농담도 별로 안 통하고, 얘네들한테 심각하고 뭔가 이렇게 술 먹으면 온 난장은 다 부리고, 그래가지고 참 이상한 새끼들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집사람이 저를 설득하냐고, 외롭다라는 말이 뭔지, 이거를 설득하느라고 그 책 한 권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친절하고 이렇게 촘촘하더라고요. 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오늘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했던지 얘기가 너무 재밌었던지 둘 다였던지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진짜 건축에 대한 얘기도 시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넘나들면서 정말 즐겁게 했던 시간 같아요. 제가 책의 한 부분을 낭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답례로 시 한 편만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죠. 여기 제가 시집 갖고 왔어요. 아니 제가 이 시를 신작 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며칠 전에 쓴 따끈따끈한 발표 안 한 시입니다. 발표 안 한 따끈따끈한 시. 그럼 이거는 제가 먼저 읽고 네, 두 번째로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을에 낙원을 연상했던 내가 천천히 나의 그림자에 쌓여 더듬거리는 지팡이로 텅 빈 어스름을 탐문하네. 우연이라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필시 이를 지배하리니 어떤 이가 또 다른 희뿌연 오후에 이미 수많은 책과 어둠을 얻었지. 건축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천일 동안의 이야기로 자신을 지킨 세헤라자데의 이야기처럼 이야기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호출하고 호출된 이야기가 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부르는 무한재귀의 이야기이다. 앞서 읽었던 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시가 인용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뒤에 읽으면 기대가 덜 하실까봐 이제 선생님 시 한 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음악 안 깔아도 됩니다. 이미 끝을 지나온 것 같았지만 이란 이게 제목입니다. 누구의 노래였더라? 누구의 노래였지? 글쎄, 그냥
누구의 노래였다고 하자.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노래를 들었지. 비눗방울 안에서. 누군가의 노래를 들으며 도시의 하늘을 떠다녔지. 맛있는 연기를 마시며 아주 조그맣게 멀어지는 사람들과 핏줄 속을 흐르는 산소 알갱이 같아진 자동차들, 도시의 많고 많은 집들이 옥탑에 있는 노랗고 푸른 물탱크 위를 날아다녔지. 연기는 맛있어. 작은 비눗방울 안에는 기타와 너, 너저분한 술병들과 쓰다만 시,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변명들, 그리고 이유 없는 경멸과 분노 같은 것들. 우리 바깥보다 더 더럽게 이 안을 장식하자. 우리 바깥보다 더 더럽게 여기를 장식하자. 한숨이 어떨까? 누가 말했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한숨 대신 웃기 시작했지. 웃긴 일이었어. 한 번 터진 웃음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도시의 하늘 위를 웃음으로 날아다녔지. 수많은 언덕과 산을 넘어도 도시는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었고 심지어 다 거기가 거기 같았지. 누군가 울기 시작했어.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노래를 부르며 고통과 슬픔, 모순과 부정의 날들에도 계속되는 삶의 비참을 쫓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 하지만 비눗방울 안은 연기로 가득 찼고 우리가 그 연기를 다 마실 동안만큼은, 우리가 그것이 뭔지 모를 동안만큼은 우리의 생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우리는 그냥 연기로 가득 찬 비눗방울을 타고 도시의 가장 높은 피레침 위를 떠돌았어. 십자가 위에 피레침은 너무한 거 아니야? 누군가 말했지만 피해갈 수 없다면 저런 자세도 괜찮겠지. 누군가 토했고 누군가가 등을 두드려 주었지. 비눗방울 안은 정말 더럽게 변해갔어. 비눗방울 안에는 늘 무지개가 있어서 빛은 아름다웠지만 어떤 위로도 되어주지 못했고 위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 그때 누군가인 너가 말했지.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우리 조금 더 가보자. 이미 끝을 지나온 것 같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가보기로 했지. 이미 끝을 지나왔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 고맙습니다. 원래 자기 작품 읽으면 좀 쑥스러울 법한데 사실 시 읽는 시인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응준 작가 또 마지막에 시를 읽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가운데요. 이 시간에 객석에 계신 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문도 좋고 어떤 다른 이야기도 좋습니다. 계신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해주세요. 없으신가요? 네. 오늘, 예, 앞에 계신 분, 혹시. 마이크가 오고 있네요. 이렇게 건축주와 건축가가 서로 이제 만나서 이제 집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하는 근데 사실 건축주가 함량 미달인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인문학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떠나서 이거 막 그냥 밀어붙이고 이렇게 막 그럴 때는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닌데 이런 집을 원하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건축가가 판단을 내려서 그걸 이렇게 집을 지어가나요? 결국은 뭐 완성은 하긴 하는데
너무 트러블이 많을 때는 어떻게 조정하시나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이제 건축주하고 의견 조정이 안 될 경우 많은데 사실 대부분 그럴 경우 건축가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건축주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건축주가 원하는 것들을 건축가가 반박을 하려면은 건축가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카드들을 하나씩 내놓으면서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은 심지어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집 무너져요. 사실 그거 안 해도 집 안 무너지거든요. 이거 안 하면 집 무너져요. 뭐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면서 해 나가는데 그런데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 자기가 살 집에 대한 환상은 건축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가장 객관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건축가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건축물을 초기에 이제 이렇게 서로 작업을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건축주가 건축가의 스토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믿음이 생겨요. 건축가한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트러블은 없는데 그래도 이 건축주가 끝까지 양보 못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끝까지 양보 안 하는 것들은 타당해요. 그거는 오히려 그건 건축가인 제 욕심인 거죠. 예, 욕심. 저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하나 있는 거죠. 욕망의 얼굴이.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의 얼굴이 깨지는데 가슴 아파요. 그거. 못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못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가슴 아프게 물러나죠. 그러다. 그래서 아마 설계 처음 만나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은 계속 얘기만 하는 거죠. 건축주랑 건축가랑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계신가요? 네. 네, 안 계시군요. 그럼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복권 블로그 댓글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들은요, 무대 왼편에 마련된 이벤트 테이블에서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북스리브로 홍대점에서 반하는 건축을 구입하신 분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수증을 저희 이벤트 테이블에 보여주시면은 신간 한 권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팬사인회 하고요, 수요복권의 특별한 선물 장미꽃 증정이 있을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이제 모든 순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네, 오늘 네. 전 떠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다를 떨어서 즐겁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 전문 인터넷 방송 온북TV가 함께하는 수요일의 북콘서트. 네, 건축가와 시인의 두 얼굴을 반하는 얼굴을 함께 마주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수요북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2배 일하고 10배 행복하자의 저자 박기주 씨와 함께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